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때 대치동 사교육 1번지에서 입시 컨설턴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때 상위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수의 중위권 아이들이 있죠.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참 늦을 텐데 여전히 뭘까? 부모 속을 태우는 그 중위권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상위권이 되지 않아도 중위권으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얼마든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격추된 그 많은 아이들, 중위권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어디서 어떤 이유로 격추됐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재능형, 습관형, 의지형 전체 몇 프로나 될까요? 제 짐작으로는요 10%를 넘지 않습니다. 다수는 중위권이거든요. 사실 제 아이라서가 아니고요. 저희 아이가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그동안 몇 번 들었을까요? 실패 사례에 대한 정보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만난 대치동의 성공실화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한국식 시험 공부 성적 경쟁에 유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아이들. 그런 실패 사례는요 100명, 1000명도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도 상위권이 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상위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 근데 왜 너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 그 결과 아이들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중위권의 아이들, 격추된 전투기들, 이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공부 상처. 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여러분들을 잠시 2차 대전으로 한번 안내해 보고 싶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전투기들의 기체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알 맞은 자국을 다 표시를 한 겁니다. 아, 바로 이거다.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보강을 하면 비행기 기체가 튼튼해지지 않겠는가. 누군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전투 임무 수행 중에 격추된 전투기들은 아예 뭘까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종석 엔진 쪽에도요 가장 중요한 부위에 총알 맞은 전투기들은 격추됐겠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생존자 편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생존자 편향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편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격추된 그 많은 아이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위권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어디서 어떤 이유로 격추됐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상위권 편향입니다. 성공 사례 편향이거든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그동안 중위권, 바로 내 아이에 왜 격추됐는지, 그 아이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왜 공부를 힘들어하는지 과연 관심을 기울였나? 제대로 알고 있나? 혹시 나는 내 머릿속에 가득한 정보, 바로 상위권의 성공 사례 중심에 귀환한 전투기, 바로 성공 사례 중심에 그런 편향된 정보에 빠져서 내 아이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실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은 절대 실패 사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공 사례를 갖고 얘기하죠. 실패 사례에 대한 정보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만난 대치동의 성공실화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한 명의 성공 사례가 나오면 뭘까요? 순식간에 100명, 1000명처럼 보입니다. 다양한 효용 가치 때문에 여기저기 떠들어대기 시작하죠. 근데요, 제가 대치동을 떠나게 된 제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부모의 눈물, 무너진 아이들, 그런 실패 사례는요 100명, 1000명도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정보의 왜곡이 발생하고요. 결국 내 아이를 위한 부모 역할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성공 사례 상위권 편향에 빠진 정보를 가지고 아이를 꿰 맞추려고 하죠. 아이는 뭘까요? 야, 너 이렇게 하면 돼. 성공의 길이 여기 있다니까? 근데 아이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시 또 아이 탓을 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지금 부모 역할 어떠십니까? 대치동 학원가에 있을 때 제가 속했던 학원이 크게 성공해서 전국에 30개 넘는 분원을 관리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을 다니게 됐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입시 설명회를 하고요. 학부 상담을 위해서 전국을 다녔는데요. 정말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 야, 이 대치동 학부모 문화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국이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성공한 사례, 모두가 상위권.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부모를 설득하고 있었고요. 제가 특히나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계시고요. 그렇게 부모 역할에 필요한 정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보면은요, 제 솔직한 심정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끔찍합니다. 모든 것이 다 성공이 가능하다. 저는 그 정보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 역할을 돕기 위한 그런 미명, 그런 포장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뭘까요? 바로 시장 논리죠. 뭔가를 사세요. 뭔가를 구매하세요. 그러면 당신 아이는 성공할 겁니다. 제가 대치동을 떠나서 지금은 교육시민단체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수입은 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보람된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 격추된 비행기, 중위권 아이들, 이 아이들이 왜 그런지를 이제는 온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먼저 한국식 시험 공부 성적 경쟁에 유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은 첫 번째 유형, 재능형이 있습니다. 다중지능 검사를 보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언어 사고력, 수리 사고력이 상당히 발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뭘까요? 그 친구들은 시험 공부가 쉬운 겁니다. 쉬우니까 잘 되죠. 잘 되니까 뭘까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습관형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유아기 말기 아동기 초기에 건강한 생활 습관이 몸에 확실하게 배인 아이들이 있었어요. 자, 이 학생들은요, 그 생활 습관이 공부 습관으로 전이가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뭘까요? 한국식 시험 공부 성적 경쟁이 쉬운 겁니다. 쉬우니까 당연히 뭘까요? 열심히 할 수 있죠. 애니어그램이나 MBTI 이런 인간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을 적용해 보면은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승부근성이 강한,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가 유리한 일종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뭘까요? 의지의 밑바탕이 되고 강력한 승부욕으로 발전하는 그런 일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능형.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는 어떻습니까? 머리가 나쁜 것 같진 않죠. 사실 제 아이라서가 아니고요. 저희 아이가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그동안 몇 번 들었을까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머리가 나쁜 것 같진 않은데 그 머리를 공부할 때는 안 쓰죠. 보통 우리가 잔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게임할 때,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정말 머리를 열심히 쓰는 것 같은데 공부할 때 쓰지 않죠. 자, 습관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전쟁이야. 너무 게을러. 의지, 자기 조절 능력, 우리 아이는 충동적이야. 자, 근데요, 우리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식 시험 공부 성적 경쟁에 유리한 아이 세 가지 유형 말씀드렸죠. 재능형, 습관형, 의지형 전체에 몇 프로나 될까요? 제 짐작으로는요, 5%를 넘지 않습니다. 다수는 중위권이거든요. 자, 이 중위권 아이들은 노력하지 않는 아이다? 아닙니다. 불리한 아이일 뿐이었어요. 한국식 시험 공부 성적 경쟁에 불리한 아이들, 그 아이들 마음속을 들어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정말 안타까운 얘기들 많이 듣게 됐습니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노력하지 않는 아이라고 오해를 받고 있지만 제가 만난 그 아이들의 진심은 뭐였을까요?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몇 가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그냥 안 할래. 불가능한 것을 자꾸 하라고 강요. 내가 잘못하는 것으로 평가 매기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것. 점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교. 공부 잘하는 학생만 사람 다 대접하는 세상. 나는 공부를 못하니 무가치한 존재. 나를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성적이면 다 되는 것. 그래서 나에게는 되는 것이 없는 것.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긴 이야기 조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러고 계시지 않은가요? 이런 아이들 마음속에 정말 그 숨은 이야기들은 외면하고, 너도 상위권이 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상위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 근데 왜 너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 혹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결과 아이들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의욕을 잃고 무기력에 빠진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공부 상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아이들과 만나서 친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너 어느 정도 차릴래? 너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조금만 노력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아이 탓을 하는 관점을 저는 벗어났습니다. 제가 만난 학습과학은 절대 학생, 아이 탓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훌륭하다. 엄청난 학습 잠재력의 소유자다. 무엇이 아이를 힘들게 할까? 무엇이 아이들의 노력을 방해할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먼저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 상처. 첫 번째가 뭐냐? 관계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낳아준 소중한 부모, 엄마. 근데 공부 때문에 뭘까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이 공부만 아니면 얼마나 재미있게 잘 살 수 있는데, 아이와 얼마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데 아이도 힘들겠죠. 관계의 상처, 공부 때문에 엄마와 사이가 나빠지죠. 그럼 뭘까요? 공부 포기한다. 이런 상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돌봄의 상처인데요. 요즘 이제 주로 사회 악화가 심해지면서 배우고 싶어도 마땅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주로 어려운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안타깝게도 중산층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먹고 살만해. 근데 문제는 뭘까요? 부모님이 평소에 보여주는 모습. 모범이 없어요. 대치동의 아이들이 외칩니다. 우리 어머님 편하게 잘 지내세요. 근데 취미생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게 뭐니? 저 괴롭히는 거예요. 자, 돌봄의 상처는 단순히 어려운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과잉의 상처지요. 월화수목금금금. 요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노동인권 엄청 예민해졌죠. 퇴근 후에 SNS로 업무 지시 거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아이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지나친 학습 노동에 시달리다가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장시간 저질 학습 노동의 희생자들이구나. 자, 또 하나 역할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도 바쁘게 지냈어. 정말 힘들었거든. 근데 나 도대체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순간순간 밀려오는 공허감이 뭘까요? 치를 떨고 있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자, 또 하나 노력의 상처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부모님들까지 가세해서 야, 너 공부 못하면 인생 정말 살기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충분히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나름대로 뭘까요?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요.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됩니다. 절대 부모님한테는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왜? 괜히 부모한테 속내를 드러냈다가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뭘까요? 조용히 혼자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대를 하죠. 하지만 이번에도 또 성적이 나를 배신했네. 이런 자신감 결핍형, 노력의 상처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평가의 상처라는 건데요. 엄마, 나 이번 좀 잘 봤어. 평균 90점이야. 그래? 근데 1등은 몇 점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뭘까요?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은 부담. 그럴 바에는 포기하자. 자, 마지막 실행의 상처입니다. 요즘 아이들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왜? 점점 더 치열해지는 입시 경쟁, 갈수록 지독해지는 대학의 서열화. 나도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해야지.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계획대로 실천이 안 되죠. 왜? 마음속에는 공부 상처가 유발한 강력한 거부감이 작동을 합니다. 공부해야지. 하지만 내 마음은 뭘까요? 거부감으로 가득하죠. 당연히 계획한 대로 실천이 안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탓하죠. 나는 의지박약아인가 보다. 자기 자존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아이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근데요. 이런 이 중위권의 아이들, 격추된 전투기들, 이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공부 상처. 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계의 상처, 돌봄의 상처, 과잉의 상처, 역할의 상처, 노력의 상처, 평가의 상처, 실행의 상처. 자, 우리나라 많은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 또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 중에서 네 얘기 골라봐.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골라봐.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평균 4개에서 5개. 결국 우리 아이들은 특히 중위권, 한국식 시험 공부 성적 경쟁에 불리한 다수 우리 아이들은 뭘까요? 엄청난 공부 상처를 안고 지금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은요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들이 있는데, 자, 대안학교 학생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웬걸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 공부 상처, 특히 중위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공부 상처, 이것은 어떤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나라의 한국식 시험 공부 성적 경쟁에 낳은 불가피한 부작용이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공부에 의욕을 갖도록 있도록 노력할까? 이 중위권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래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정말 없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목한 것이 바로 공부 감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야, 진호가 다리 떨지 마. 그 순간 얼굴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아, 이 친구 몸을 좀 움직여야 되는 친구구나. 너 있잖아, 아주 신축성이 뛰어난 스펀지를 꼭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특히 수업 시간에 그 밑에 깔아놓고 다리 맘대로 떨어. 일주일 만에 찾아와서 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진욱이의 모습을 저는 기억해요. 너무 수업 시간이 재밌어졌습니다. 야, 이거 성공한 방법이야. 이렇게 다 성공했다니까? 근데 왜 네가 열심히 안 해? 모든 문제가 아이 탓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아이 탓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중위권 아이들에게 요구했던 그 방식을 바꿔보자. 불안한 부모님들은 학원을 보냅니다. 백발백중 학교 수업과 별도의 진도를 나가겠죠. 이게 바로 패착이다. 자, 외국의 한 학자들이요,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집단과 집중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집중이 안 되는 집단을 구분해서 연구한 그런 연구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공부 실제감이라는 건데요. 공부 실제감 이런 겁니다. 자, 온라인 학습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첫 번째, 훌륭한 선생님이 날 도와주고 있다라고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감이거든요. 두 번째, 쓸데없는 시험 공부 성적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중요한 걸 배우고 있다라고 느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걸 우리는 인지적 실제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나 혼자 외롭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함께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사회적 실제감. 이 세 가지. 첫 번째, 교사 실제감. 두 번째, 인적 실제감. 사회적 실제감. 이런 감이 느껴져야지만 뭘까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 저는 공부에는 세 가지 맛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머릿속에 있는 이런 고정관념 있지 않습니까? 공부가 어떻게 재밌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지. 아, 이 생각 한번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공부 재밌으면 열심히 합니다. 바로 중위권 아이들이었거든요. 재미, 의미, 성취감이라는 세 가지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공부하는 순간에 느끼는 감정, 공부하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 바로 거부감을 만족감으로 바꿔주게 노력했습니다.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맛집 좋아하시죠? 근데 혹시 맛집을 이런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맛집에 가면 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분 뭐뭐뭘 섭취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죠? 맛 때문에 가는 거죠? 바로 그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식 시험 공부 성적 경쟁에 유리한 세 가지 유형, 재능형, 습관형, 의지형. 이 친구들은 개인적 성공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중위권 아이들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맛집을 찾는 것처럼 공부해보니까 재밌네, 뭔가 의미도 느껴지네, 야, 계획한 대로 뭔가를 끝내니까 성취감이 있네. 이런 공부 감정에 주목해서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더라는 거죠. 당장 성적을 빨리 올리거나 이 아이를 좀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매일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 시간을 늘리도록 이런 행동이나 결과에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심을 아이의 공부 감정에 초점을 맞춰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부하는 순간에 우리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근데 이 감정이 대부분의 경우 저는 거부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거부감 때문에 아이가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노력하고 싶어도 뭘까요? 회피할 수밖에 없는, 도망가고 있는 상황,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부모가 그 감정에 주목하는 겁니다. 야, 너 수학 학원 좀 가야 되는데. 근데 공부 감정에 주목하는 부모는 뭘까요? 어떤 수학 학원이 우리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재미있는 수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자, 영어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영어 사교육이 우리 아이의 공부 거부감을 조금이라도 뭘까요? 덜 자극하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사교육인지, 이런 쪽으로 판단 기준이 달라지겠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우리 사회에 공부 감정 못지않게 중요한 공부 개성을 이야기합니다. 독일에서 한 실험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과 압력은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첫 번째 유형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이해를 잘해요. 근데 두 번째 학생들은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실험을 해야 됩니다. 자, 못 끝을 뾰족하게 하면 뭘까요? 면적이 좁아졌죠. 압력이 올라갔죠. 잘 박힙니다. 근데 잘랍니다. 뭉툭해졌죠.
예, 면적이 좁아졌죠. 압력이 내려갔죠. 못을 안 박히죠. 아, 그때 비로소 이 반비례구나 이런 걸 깨닫죠. 자, 세 번째 유형의 학생들은요. 너무나 간편하게 뭘까요? 공식만을 보고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학생들이었고요. 자, 네 번째 학생들은 어떡하죠? 이 학생들은요. 실험 가지고도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몸소 뭘까요? 체험을 해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네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죠. 예, 첫 번째, 설명을 듣고 이해를 잘하는 유형. 두 번째, 실험이 필요한 유형. 세 번째, 공식만으로도 이해가 되는 유형. 네 번째,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는 유형. 어떤 학생, 어떤 유형의 학습자가 가장 공부를 잘할까요? 연구에 따르면요, 각자 자기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남에서 학습 컨설팅을 할 때 만난 학생입니다. 이 친구요, 특징이 있어요. 예. 성실합니다.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성적은 항상 기대 이하야. 저도 도대체 이거 왜 이러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한참 관심을 기울였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 어느 순간 저와 얘기하는 순간에 딱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다리를 떨더라고요, 이 친구가. 자신도 모르게. 야, 진호가 다리 떨지 마. 그 순간 얼굴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아, 이 친구 몸을 좀 움직여야 되는 친구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너 있잖아. 아주 신축성이 뛰어난 스펀지를 꼭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특히 수업 시간에 그 밑에 깔아놓고 다리 맘대로 떨어. 예. 자, 지금도 기억합니다. 일주일 만에 찾아와서 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진욱이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너무 수업 시간이 재밌어졌습니다. 예. 이 친구 몸을 움직여야 되는 친구죠. 실제로요, 제가 한 학습자가 공부하는 모습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자, 주변은 어두컴컴합니다. 매우 소란스러워요. 근데 한 학생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느낌이 어떠세요?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근데 이제 학습 양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학습 방법의 다양성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공부해야지만 공부가 되는 학생도 있다라는 거죠. 유명 학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요, 유명 학원의 성공한 시스템도요, 철저하게 그 시스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상위권 중심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중위권 아이들의 방식은 달라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오히려 유명 학원보다 아이와 스킨십을 하면서 옆에서 이 아이는 어떤 공부 방식이 적합할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하나, 아이가 학습량이 부족한 것 같아. 그때요, 만약에 어떤 부모가 그래,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지나친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가 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또 학원을 보내서 학습량을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학교 수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시험 기간에 그 엄청난 시험 범위를 감당하느라고 몸살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진도 나갈 때마다 뭘까요? 옆에서 누가 공부를 도와줘서 그날 학교 수업에 대한 일종의 공부 완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만약에 이 아이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겁니다. 중위권 아이들을 돕는 방법은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중위권 아이들을 윽박질렀던 이유가 뭘까요? 야, 이거 성공한 방법이야. 이렇게 다 성공했다니까? 근데 왜 네가 열심히 안 해? 이러면 뭘까? 모든 문제가 아이 탓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아이 탓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중위권 아이들에게 요구했던 그 방식을 바꿔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분명히 그래, 이 부모 역할 그동안의 방식을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에게 맞는 공부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전 세계 교육이 주목하고 있는 북유럽 교육의 성공 사례와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무슨 얘기냐? 북유럽 교육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을 설명하지만 첫 번째, 개별화 교육을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은 뭘까요? 첫 번째, 배움의 속도가 다르다. 관심이 다르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 세 가지 개인별 차이를 철저하게 존중해 줘야지만 교육일 수 있다. 그런 걸 무시하고 똑같은 진도로 똑같은 교육 과정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교육일 수 없다. 그것은 폭력이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부모님들 애타게 하는, 학원을 보내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이 중위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혹시 성공의 기미가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공부 감정과 공부 개성. 거기서 저는 분명히 중위권 아이들, 이 아이들 그동안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학습 잠재력, 거기에 뭔가 접속하는 분명히 중요한 실마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대치동에서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치동에서 만난 학생들 중에서요, 이게 참 이 바람직한 표현은 아닌데요, 공부도 잘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공부만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 같은 영어 수업을 듣고 있는 두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너 영어 수업 시간에 어때? 저희 선생님 영어 발음이 구려가지고요,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었고요. 분명히 똑같은 수업을 듣고 있었고 실력은 비슷합니다. 학생의 실력은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배울 게 많죠. 열심히 합니다. 실제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요, 제가 그때 떠올린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부 소득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학교 수업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바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공부 소득이 월등히 높은 거예요. 이걸 과연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뭘까요?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불안한 부모님들은 학원을 보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뭘까요? 백발백중 학교 수업과 별도의 진도를 나가겠죠. 이게 바로 패착이다. 철저하게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 수업과 철저하게 연결된 그런 사교육은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엄마가 학원을 보냈어. 근데 이 미치겠네. 할 게 이렇게 많아. 부담이 커져. 중위권 아이들, 시험 공부에 성적 전개에 불리한 아이들이 열심히 할까요? 하는 신용만 하다가 정말 소중한 시간을 놓치겠죠. 근데 엄마가 도와줬어. 엄마가 하라는 방법대로 해보니까 부담이 주네. 오히려 학교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시험 공부에 대한 부담이 주네. 성공 비결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위권 아이를 살리는 공부 감정, 공부 개성, 그리고 학교 수업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공부 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요, 새로운 방식의 부모 역할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